모든 건 우리 손으로 지었소. 몰랐습니다. 이곳에 마을이 있었다는 걸. 오래전 이야기요. 여기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글쎄, 집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소? 이 집은 곧 쓰러져 사라져 버릴 텐데요. 푸른 섬 소록도. 왕래하는 다리가 생기면서부터 섬과 무튼 차로 10분, 지근거리가 됐습니다. 무려 100년을 격리 속에 살았던 섬. 지금도 일반인들은 무시로 드나들 수 없는 섬 자체가 병원 시설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 소록도는 여전히 주민들이 아닌 한센인들이 사는 곳입니다. 예, 낮에는 벽돌 공장에서 벽돌을 찍고 또 밤에는 가마니 공철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마니를 1년에 30만 장 공철한다는 그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밤에는 가마니 공철, 송진 채취 그런 걸 많이 해가지고 여기서 쉴 시간이 없을 정도로 살았습니다. 고립된 섬에서 보물 창고와도 같았을 식량 창고. 바다 위에 세워져 독특한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 소록도는 다리 놓기 전에는 여기 아니면 물건이 들어올 데가 없어. 이제 여기로 전부 다 들어왔지. 그럼 뭐 여기 주민들이 먹고 쓸 수 있는 생필품이 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보관을 하는 거예요. 열흘 분씩 줄 때도 있고 일주일 분씩 줄 때도 있고 그렇게 분배를 해줘. 섬 곳곳에는 참혹했던 과거를 증언하는 건축물들이 잘 보존돼 있는데요. 근대 건축에서 흔히 쓰이는 붉은 벽돌조차도 이 공간에서만큼은 핏빛을 닮았습니다. 소록도에 병원이 생긴 지 1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만큼이나 많은 공간들이 소록도에 남아 있습니다. 그중 15개를 문화재로 등록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귀한 나무들로 실컷 멋을 부린 공원. 이 푸르름 속에도 강제 노역에 희생됐던 한센인들의 한이 스며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소록도 안에 있는 중앙공원이나 이 건물들을 보고 굉장히 아주 아름답다 그렇게들 말하고 또 보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행원이나 봉사하러 온 학생들 때 자꾸 그런 이야기 합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아름다운 풍광만 보지 말고 어떻게 해서 이 땅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 나무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건물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것도 한 번씩 연구하고 공부하고 갔으면 좋겠다. 집을 짓는 건축가는 몇 년째
집을 바라보고만 있습니다. 사람이 집을 어디다가 지어요? 다리 위에다 지어요? 땅에다 짓죠. 땅에다 지으면 어찌됐든가 집 흔적이 남아요. 살았던 흔적이. 그걸 집터라 그래요. 그걸 싹 헐면 돼요. 헐면 제일 간단한 방법인데 그러는 순간 아무것도 안 남는 거죠. 이미 나무와 한 몸이 돼버린 집. 혹독한 시간 속에서도 삶을 피워낸 사람들의 흔적은 한 줄 기록도 되지 못한 채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 문화재 많아요. 문화재청에서 국가 예산으로 매년 관리하고 정말 엄청난 돈을 쓰는데 왜 정작 저 살았던 사람들의 집은 안 다루냐 이거죠. 뭐 1대 원장이 뭐 누구고 2대 원장이 누구고 2대 원장은 아까 비도 세워놨잖아요. 뭐 하고 뭐 그때 어떻게 됐다 이 얘기는 다 나오는데 그때 사람들이 집을 어떻게 짓고 살았냐는 안 나와요. 흔적의 보존과 폐기 사이, 그 가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일까요? 벼가 호수를 이루는 마을. 곡창지대로 명성이 높았던 탓에 수탈의 역사를 겪은 땅입니다. 가난한 소장농이 대부분이었던 마을. 일확천금을 노리고 나타난 일본인 약탈자는 가차없었고 징글징글했습니다. 이곳에 그들이 남긴 건축물들은 최대한 많이 빼앗고 누리기 위한 용도였죠. 정읍 일대에서 수탈한 벼를 보관했던 창고 건물. 제국주의 건축 양식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위치는 그 미국 창고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해방 후에 이거를 이제 병원으로 개조해서 한동안 병원을 운영하다가 중간에 이제 하우 여중여고 학교 건물로도 쓰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학교도 없어지면서 그냥 마을 창고로 쓰이거나 서커스 공연이나 그런 용도로 쓰이다가 지금은 정읍시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전시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격동의 시대. 당시 화호리 마을 곳곳에 일본식 건물이 지어졌는데요. 악명 높았던 고리대금업자 구마모토는 이곳에 5채가 넘는 쌀 창고와 살림집, 농장을 운영하기 위한 부속 건물까지 자신만의 왕국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구마모토 농장 웅본 2평이라는 사람이 사택으로 해서 왕래하면서 관리만 하고 있고 여기 농장 인부들 관리하는 집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가 영원하리라 믿었을까요? 2개의 건물을 복도로 연결한 목조주택은 공들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사택이라기보단 저택에 가까운 모습. 일본식 가옥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이렇게 이제 조성된 단일 마을이 남아 있느냐가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거의 안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또 호남 지역에서도 거의 이제 원형을 많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이게 지금 없어지고 있거든요. 화우리 마을의 건축물들이 없어지고 있어서 없어진 다음에는 그것을 다시 볼 수도 없고 가치를 논할 수도 없잖아요. 가치를 논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상태가 돼야지 그 다음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근대 건축물 중에 일상의 건축에 끼어들어 묘하게 자리를 잡은 집도 있습니다. 지금은 농기구 보관 창고가 됐지만 식민지 시절엔 일본인 관리의 숙소였는데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2분만 살고 계셨었는데 2분이 다 돌아가시다 보니까 자제분들은 서울가 다 살고 있고 그 자제분들한테 있어 제가 인수를 해준 게 지금 벌써 한 20여 년 남짓 돼요.
주인장의 편의에 따라 뜻밖의 믹스매치가 됐습니다. 창고로 활발하게 쓰자면 헐어야 맞았을 겁니다. 하지만 지붕을 덧씌워 최대한 보존을 했습니다. 철거를 하려고 했어도 저기 본 집을 없애기가 좀 아깝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우리 후손들이라도 와서 누가 살 수 있는가 해서 지금 위에 지붕 개량 하려고 지금 부문을 해놨어요. 재료가 부족해 집의 뒤태는 옷을 입다 말았는데요. 지나온 역사를 아는 이상 함부로 허물 수도 없는 노릇. 그렇다고 개인 차원의 보존도 벅찬 일입니다. 요즘에 와서는 뭐 보존이네 할 얘기했는데 보존이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적 보존이라는 것은 좀 힘들 것 같아요. 화월이 마을에 남아있는 건축물들의 가치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구술을 통해 자료를 수집합니다. 여기 밑에 보니까 우물이 있던데. 아, 우물, 이 안에가 우물. 창고 원래 안에 있었어요? 네, 안에. 관사로 쓴 거 맞을까요? 지금 일본 건물들, 직원들, 의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렇지. 현재와 과거, 추억과 아픔이 교차하는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자파상에 고바야시 상점도 있었고, 정유소도 있었고, 뭐 어물점 있었고, 그다음에 각종 가게들이 다 있었던 곳이고요. 대부분 이제 일본인들이 이제 소유했던 곳이고, 여기 건물 같은 경우는 원래 이 다오에라는 사람이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해방이 된 후에는 여기가 이제 우체국으로 사용되다가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건물이 철거되고 지금처럼 이제 새로운 집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게 남아 있었으면 옛날 모습이 더 확연하게 드러날 수 있었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조금씩 남아 있어서 조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물의 매형뿐만 아니라 쓰인 재료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도 입체적으로 살펴봅니다. 1, 2 여기랑 이거지? 네네네. 그러니까 이 기둥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잖아. 이렇게 섞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둥은 저기 일반 민가에서 보는 그런 기둥인데, 지금 이 기둥은 키스나 각대 자체가 딱 일본식 사이즈예요. 그러니까. 그냥 지어지는 건축물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남길 수는 없겠죠. 남기고자 할 때 왜 남기는지, 남기는 목적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분명히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되지 않고 일단 남기고 보다 보면 남긴 이후에도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되죠. 이게 정말 남기는 게 맞느냐, 안 하는 게 맞느냐. 어째서 이 섬에 한 번 발을 디디면 떠나기가 어려울까? 어느새 되돌아와 집을 바라봅니다. 필연적으로 풍화될 수밖에 없는 건축. 구할 수는 없는 걸까요? 이거 어떡하냐. 어떡하냐지만 구하긴 해야 되겠다. 구하는 방법이 기껏 생각해낸 게 6개월 만에 그 생각한 거, 이거 세운 거. 노 건축가에게는 소멸의 유예만이 최선이었습니다. 마을 중심부에 있는 집 8채를 골라 환자를 부축하듯 무너져가는 건물을 일단 지탱했습니다. 공간을 쓸모있게 바꾸는 보수도 원형으로 되돌리는 복원도 아닙니다. 건축을 통한 기억이라는 낯선 방식. 건축이 기억하는 것은 삶이었습니다. 벽돌 굽는 것부터 다 벽돌을 만들고 굽고 그래서 여기 주민들이 지었지. 일제강점기 때. 그건 뭐 강제노역이니까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어. 말 안 들으면 저 감금실에 갖다 가두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도망가고 탈출하고 목매 자살하고 그랬다 그래. 내가 1946년도에 들어왔거든. 다 들어보고 뭐 이제 내가 산 증인이지. 소록도의 한센인들은 환자였지만 하얀 침상에 누워 치료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뭉개진 손으로 벽돌을 굽고 날라 스스로 생활 공간을 만들어야 했고 모진 세월을 견디며 생존해 왔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리고 석축에 쌓았던 돌 무더기 하나라도 우리 한센인들과 같이 애완이 서려 있지 않는 물건들이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소록도의 집들은 예나 지금이나 방을 칸칸이 붙인 연립주택과 비슷한데요. 1920년대부터 70년대 사이 집들은 가로 세로 3m, 방 4칸을 잇따라 붙이고 한켠에 화장실을 둔 구조입니다. 여기서 한참 많이 살 때는 1950년대 후반에는 6,200명 내지 300명 이곳에 살았었어요. 그런데 같은 건물 안에 한 방에 보통 10명 안팎이 살았습니다. 그 당시에 비록 먹을 것이 부족했었지만은 그래도 위에는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들어선 자리에 홀로 남겨진 집 한 채. 환자들이 살던 방 4칸을 훼손 정도에 따라 저마다 달리 손질했는데요. 2개의 방은 그대로 남기고 방 한 칸은 뚫린 지붕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게 원래 천정이에요. 이게. 여기만 원래 천정이 그래도 조금 남아 있어서 깨끗하게 지금 정리한 거예요. 날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걸 새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가짜냐 진짜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잖아요. 가능한 한 원재료를 활용하고 모자라 생기는 공백은 굳이 억지로 채워넣지 않았습니다. 간직했던 모습 그대로를 복원한 집은 앉을 데가 마땅치 않은 주차장에서 쉼터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흉물이. 그리고 이 주차장이 하나만 딱 있을 때 저거 왜 다 걸지 않지? 그럼 뭐 저렇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좀 고쳐서 잠깐 이렇게 앉았다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앉아서 저거 왜 저렇게 있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얘기가 생기잖아요. 소록도 주민들의 평균 연령은 75세. 한때는 6,000명 이상이 살았지만 이젠 500여 명 정도만 남았습니다. 열 개였던 마을은 힘없이 주저앉으며 소리 없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선뜻 누추하게 버려진 폐허를 들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건축은 지어질 때도 사라질 때도 분명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아픈 곳을 그렇게 헐뜯고 그러면 안 되죠. 이 건물을 보존을 해야지. 건물 없으면 안 되죠. 옛날 거. 관광지로 해서는 안 되죠. 관광지를 할 게 있지. 이곳의 집들은 앞으로 어떤 운명 앞에 놓이게 될까요? 작은 집들이 촘촘히 박힌 동네, 낡고 허름한 모습. 1969년생 이 지역 최초의 시민 아파트입니다. 한국전쟁 직후 피난민과 도시 빈민들의 보금자리였던 판자촌을 밀어내고 지어졌는데요. 3층짜리 아파트 3동. 근래 보기 드문 디귿자형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요? 내가 여기 47, 8년을 살았을 것 같은데. 2층에서 딸 넷 낳지. 어머니하고 우리 신랑 나, 딸 넷, 7이 살았지. 그 좁은 방에서, 두 칸에서. 그때는 좁아도 아파트인 게 이것이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지. 방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설을 함께 사용했습니다. 층마다 공동 세면장과 세탁실, 공동 화장실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아파트라는 이름은 머쓱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막 살 때 이쪽에는 부엌이었었고 연탄도 있었는데 지금 사람들이 좀 형편상 괜찮으니까 여기다 입식부엌을 해놓고 저쪽에는 다 뜯어물고 방으로 키워갖고 살지. 좁은 공간을 이리저리 개조해가며 살았던 말 그대로 최소한의 집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앉으셨어. 그럼 우리가 다 했어요. 여기 칸도 막고 여기도 하고 다 그렇지. 방 다 놓고 그랬지. 덩어리만 있더만. 먼저 건물을 세우는 데 바빠 뼈대만 지은 채 분양을 했고 마감 공사는 온전히 입주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일단 외부 형태를 보면 이 아파트라고 하기보다는 관공서 건축물하고 비슷하게 보여요. 아마도 당시엔 아파트라는 존재가 광주 지역에는 없었기 때문에 중앙에 현관이라든지 안으로 들어가서 계단이 있고 또 양쪽으로 각 세대가 있는 이 평면의 형태들도 대부분 관공서라든지 학교 건축물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들불처럼 5월 항쟁을 지폈던 들불 야학의 활동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공간에 스민 역사, 결코 가볍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폭풍 앞에 무력했는데요. 생명이 꺼져가는 건축물에 관심을 갖고 다시 숨결을 불어넣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주민분들도 이곳이 그런 역사적인 장소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이걸 돈의 가치로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적인 장소라고 알려드리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분을 기억하면서 여기서 잠시 공연을 해도 될까요? 하면 커피도 타다 주시고 되게 호의적이세요. 건축의 기억 속엔 아직 남아있는 삶과 시간들. 그 의미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세계동 중 일부라도 보존할 것이냐 완전 철거냐의 기로에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전통적인 건축물들은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해서 잘 지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문화재 보호법도 있고요. 하지만 산업화 시대 이후에 생겨난 많은 도시 건축물들은 역시 개발 논리로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물리적 가치를 따진다면은 그 가치는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문화들은 가치를 인정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골에서 와서 여기서 이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쭉 사니까 바깥에 집 사놨어도 거리는 가기 싫어. 여기는 우리 형제간들은 아니지만 살다 본 게 다 정들이 들었지. 빽빽한 도시 건물의 틈바구니, 그 속에 육중하게 세월을 바치고 서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15층짜리 대형 건물의 면면은 한눈에 담기가 힘들 만큼 복잡합니다. 이곳의 악기 상가는 1970년대 말 탑골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던 피아노 상점들이 옮겨오면서 시작됐습니다. 벌써 몇십 년 전 얘기인데 이게 저 세운상가하고 같은 해에 지은 거예요. 7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가 전성기예요. 이렇게 빈 가게가 하나도 없었어요. 악기 부는 사람들 보고 악사라고 그러지. 악사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이 자체가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악기 상가와 더불어 지하에는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만나는 구수한 시장 풍경. 중구난방처럼 보여도 갖출 건 다 갖췄습니다. 4층에 캬바레도 큰 게 있었고, 또 여기 3층에 뭐 예식장, 또 볼링장도 큰 게 있었고 그랬었어요. 미용실도 큰 게 있었고, 그런 상가들이 다 이루어졌었어요, 함께. 그러니까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편했을 거예요. 아파트와 시장, 상업시설과 문화공간, 거기에 도로 인프라까지 모든 것이 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도시 속의 도시입니다. 저 예전에도 왔었는데 수선집은 못 본 것 같아요. 생활 속 공간에 관심이 많은 홍윤주 건축가. 악기 상가가 위에 있다 보니까 의자가 다 피아노 의자예요. 너무 재밌어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먹었던 청국장, 국수집도 그대로 있고 그렇게 많이 안 변해서 참 좋네요. 이 건물은 도로 위에 세워져 있어요. 이 건물이 땅이 없어요. 이 건물은 그래서 무너지면 다시 지을 수 없는 여건이에요. 필로티 아래 차로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차량들을 적당히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건물의 상층부, 7개 층을 관통하는 고요하고 깔끔한 중정을 만날 수 있는데요. 번잡함을 밀어내고 시간의 흐름까지 잠시 젖혀둔 것만 같은 분위기입니다. 이 건물 아파트에 살고 있는 박재인 씨. 어서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우와. 홍윤주 건축가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와, 선생님 여기 창문이 되게 시원하네요. 네. 들어오자마자 바로 그냥 창문이 있네. 네, 남양이라 이제 남산 타워가 바로 보여요. 와, 진짜네. 최고의 뷰. 밤에 야경이 더 이뻐요. 아. 네, 그래서. 이 집을 떠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죠. 제가 서울올림픽 1988년도에 이사 왔어요. 그래서 지금 32년째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옛날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사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동서남북향의 아파트 이런 데가 없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구조도 다 틀리고 사는 사람들 다 다르고. 제가 이제 나이도 들다 보니까 물론 새 아파트 구경 가 그러면 좋긴 해요. 그런데 뭔가 내 나이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냥 여기서 내가 추억을 갖고 이렇게 살아나가는 게 더 행복함을 느끼고 있어요.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세대는 저는 괜찮아요. 여기가 그냥 있는 것이. 도심의 수많은 자원을 동네의 일부처럼 편리하게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 도시건축에 미덕이 살아 있습니다. 그 건축물이 여기 입주하신 분들을 통해서 잘 작동되고 있다면 계속 살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작동이 잘 되지 않는다면 그 건물이 없어져야 맞죠. 낙원 아파트나 낙원 상가도 여전히 잘 작동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가 뭐 재건축이 되리라는 생각은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예. 주어진 상황에 따라 우직하게 밀어붙여 여전히 건재합니다. 이름 그대로 낙원.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가면 모든 건 다 변하게 돼 있으니까 그건 자연현상이지 인위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영화는 찾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나은 세월이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금남로 1가 1번지에서 태어나 시대의 목격자로 이 자리를 지켜왔고 수많은 신문사와 방송국이 저를 거쳐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 너른 세상을 가르쳐주는 책을 읽고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이제 70년대, 80년대 학교 다녔던 사람뿐만 아니라 90년대 다녔던 사람들도 아까 도서관, 미술관, 언론사, 방송국, 뭐 학원 그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또 장년층한테는 다방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많은 선들도 받지 않습니까? 한때 금남로의 랜드마크로 불렸던 저는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며 잊혀졌습니다. 건물도 사람처럼 생로병사가 있어요. 이거는 하면은 맨 처음에 지어주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노후화돼서 이제 헐리게 되는 그런 운명인데 저 건물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물 안전 등급에 뭐 C등급, D등급이 나온다 해가지고 아 이게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진행되다가 이제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제 현재의 모습으로 새롭게 탄생하게 된 거죠. 낡고 쓸모 없어진 저는 공공기관의 주차장 부지로 팔렸죠. 그렇게 헐리나 싶었는데 살아남았습니다. 제 덩치가 주차장으로 쓰기엔 좀 작았던 덕분이죠. 간신히 위기를 넘겨나 싶었는데 이번엔 몸의 절반이 잘려나갈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6년도 저기 연말에 5.18에 총 타는 적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 전입빌딩 굉장히 큰 지금 의미를 가지게 됐고요. 245개의 총알 자국. 눈에 보이는 증거는 강력했습니다. 시민들의 목격담은 애써 외면했지만 건축물에 새겨진 진실 앞에서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전입빌딩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었습니다. 헬기에 의한 것이 아니고는 도저히 이런 자국이 생길 수 없다고 해서 국가수에서는 총탄원적으로 판단을 하셨고요. 운명을 바꾼 건축물은
전일빌딩 245라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캔버스 245라는 미디어 천장인데요. 이 미디어 천장은 이 건물 내부와 건물 외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밤에 이쪽 일대가 좀 약간 어두운데 굉장히 좀 아름답게 비추고 있어서 많은 분들에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10층 규모의 건물은 지하부터 옥상까지 도시의 역사를 기록한 시민 중심의 공간으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여기는 맨 처음에 관리상의 공간으로만 쓰였던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곳을 시민들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노력을 했던 거고, 그 결과가 이제 현재의 모습이 됐던 거죠. 이게 옥상은 해방구예요. 옥상에 올라온다는 것은 권력을 갖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걸 다 내려다볼 수 있잖아요. 뭐 시민들한테 그 권력을 주는 거죠. 파란 곡절을 겪고 살아남았으니 참 운이 좋은 건축물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건축이 우리 곁에 남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느 도시를 여행을 할 때, 또 오랜만에 갔을 때 예전에 자기가 경험했던 또 봤던 건물이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으면은 그 당시의 기억과 추억을 소환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좋은 경험의 공간들을 다른 데다 또 만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일빌딩이 그런 과거, 현재, 미래로 나가는 거점이 되면서 확산의 어떤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축은 중력과의 싸움입니다. 감히 거스를 수 없는 힘이죠. 그 힘을 거슬러 잠시 들어 올리고 집에게 아직 남은 여한을 들어봅니다. 무너지고 사라져가지만 바람은 한 가지. 불멸의 건축이 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저 소멸의 건축이 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